2025년 3월 15일, 김여정의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쿠바 아바나에서, 평양에서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던 그 남자가 단 15분 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USB 하나, 그 안에는 김정은의 비밀 계좌, 고위 간부들의 권력 다툼, 그리고 김여정의 권력 승계 계획이 들어 있었죠. 북한 정권을 뒤흔들 폭탄이었습니다. 왜 권력의 정점에 있던 32살 남자가 아내를, 가족을,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과연 USB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993년생, 지금 32살입니다. 아버지는 외교부 간부셨어요. 중국 대사를 지내셨죠. 어머니는 평범한 당원이었고요. 우리 집안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특권이었으니까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우리 세대는 6.25 전쟁을 겪었다. 이 땅이 둘로 쪼개지는 걸 봤지. 너희 세대는 다시 하나 되는 걸 봐야 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평양에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김일성 종합대학 가는 게 꿈의 전부였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정치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안도 빛을 보는구나. 대학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강의 듣고 김일성 저서 외우고 당 활동 참여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대학 3학년 봄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김여정, 김정일의 딸, 김정은의 여동생, 백두혈통.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박준혁 동무 맞죠? 지난번 발표 잘하던데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과제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캠퍼스 분수대 옆에서 차도 함께 마셨죠. 저는 항상 불편했습니다. 백두혈통의 딸과 외교관 아들. 너무 먼 거리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조용히 경고하셨어요. 준혁아, 조심해라. 저분들 세계는 우리와 다르다. 자칫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김씨 일가가 원하는 건 거부할 수 없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김여정이 말했어요. 준혁 씨, 우리 결혼해요. 청혼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김정일도 처음엔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과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김여정은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2023년 5월, 제가 30살 때였어요.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만 참석했죠. 김정은도 잠깐 왔어요. 잘 살게. 그 한마디만 하고 가셨습니다. 신혼여행은 없었어요. 그날 밤 평양 아파트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방 2개예요. 각자 쓰면 돼요. 김여정이 말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정략 결혼. 당이 정해준 결혼. 결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냉장고는 늘 가득 찼어요. 배급줄에 설 필요도 없었죠. 외국 물건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용 차량도 생겼어요. 평양 중심가 아파트는 넓고 따뜻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 걱정 없었어요. 김여정의 남편. 그 타이틀 하나로 모든 사람이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생각했습니다. 풍요로웠지만 마음 한쪽은 늘 무거웠어요. 저는 백두혈통이 아니니까. 언제든 눈 밖에 날 수 있으니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어요. 당에서 지방협동농장 시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김여정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 혼자 함경남도로 가게 되었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김여정이 배웅해줬어요. 아침 일찍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일반 열차였어요. 평소에는 전용 차량으로만 다녔거든요. 기차가 천천히 평양역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어요. 익숙한 평양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차가 평양을 완전히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농촌이려니 했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너무 난무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기차가 더 멀리 갈수록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철로 주변에 시신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형체를 겨우 알아볼 정도. 한 구, 두 구가 아니었어요. 곳곳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작은 역에 잠시 멈췄습니다. 플랫폼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꽃제비들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떠도는 거리의 아이들. 동무, 것 좀 주세요. 제발요. 손바닥만 한 아이들이 기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얼굴은 까맣게 그을리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비닐봉지를 뒤지고 있었어요. 혹시 먹을 게 있나 싶어서. 어떤 아이는 땅바닥에 떨어진 옥수수 알갱이 하나라도 주우려고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쯤 학교에서 점심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고기도 있고 쌀밥도 있고 과일도 있는 식탁에서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마을마다 사람들은 말랐고 아이들은 배가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모습.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인가? 평양에서는 매일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 농업 생산량이 역대 최고입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로 모두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굶어 죽은 시신들, 구걸하는 아이들, 뼈만 앙상한 사람들. 문득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6.25 전쟁 때도 힘들었지.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할아버지는 전쟁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눈빛만은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분노도 아무것도. 그저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 눈빛.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야.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죠. 하지만 이 굶주림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광경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뼈만 남은 시신들, 구걸하는 아이들, 죽은 듯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가? 평양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TV도 보고 영화도 봅니다. 그런데 평양 밖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양은 섬이었구나. 거대한 거짓말로 둘러싸인 섬. 우리는 그 섬 안에서 눈과 귀를 막고 바깥 세상의 고통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거구나.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들, 따뜻한 난방, 깨끗한 옷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꽉 안아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김여정이 물었어요.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본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깨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웅장한 건물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불빛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비정상 속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기차 여행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당 간부로서 회의에 참석했고, 김여정의 남편으로서 공식 행사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광경들이 떠올랐습니다. 철로 주변의 시신들, 구걸하는 아이들, 죽은 듯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냉장고 가득한 음식을 볼 때마다, 따뜻한 난방을 느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김여정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당 간부 한 분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고 난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동무, 혹시 남조선 영상물 본 적 있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엄청난 범죄였으니까요. 아니, 없는데요. 그럼 한번 보시겠어? 아주 조심해서 말이오. 그분은 작은 USB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볼 때만 보시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저는 그 USB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김여정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꼭꼭 닫고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남한 드라마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남조선이 어떻게 사는지 보자는 정도였죠.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말하고, 웃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게 싫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 장면에서 평범한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국,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였던 겁니다. 오늘 반찬 맛없네? 드라마 속 아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르는구나. 우리 북한 주민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는데, 저 사람들은 반찬이 맛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서울거리가 나왔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가게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스르문의 시간 편의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밤 11시, 12시에도 문을 열고 물건을 파는 거였죠.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야. 평양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북한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남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 편, 두 편, 10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볼수록 제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냥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 꽃제비들, 영양실조 병사들, 정치범, 수용소 사람들, 인권이 없는 이 나라, 어쩌면 좋은가? 하지만 저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의 남편으로.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고모부인 장성택 동지가 처형되었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술렁였습니다. 그분은 당 부위원장까지 지낸 고위 간부였는데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김여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모부도 저렇게 되는데 처남의 남편인 저는 백두혈통이 아닙니다. 그냥 김여정의 남편일 뿐입니다. 언제든 눈밖에 나면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당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를 뉴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모두 다 아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빌린 목숨으로 살고 있구나.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누가 죽고 사는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 사람이 죽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고, 대동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절망, 두려움,
갈망,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민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만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 정권에 신물이 난다. 증오한다. 남북이 통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그 다음에는 환멸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결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김여정의 남편이 탈북한다?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과 내 아이들은 백두혈통이라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김정은의 명령에 법이 움직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2024년 8월이었습니다. 당에서 공식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쿠바 외교관계 강화를 위한 파견 명령이었죠. 저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쿠바, 멀리 가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평양에서 지구 반대편.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서재에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물론 북한 인터넷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제 지휘로는 어느 정도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쿠바의 지리, 한국 대표부 위치, 국제법상 망명 절차,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외교 공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24시간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저는 몇 달 동안 경호원들을 관찰했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경호원들, 김여정을 호위하는 경호원들, 공식 행사 때 따라오는 경호원들, 그들의 교대 시간, 담배 피우러 나가는 시간, 식사 시간, 모두 체크했습니다. 교대할 때 7분 정도 빈틈이 생긴다. 가장 중요한 건 USB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휘 덕분에 접근할 수 있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해외 비밀 계좌, 고위 간부들 사이의 권력 다툼, 무기거래 내역, 그리고 김여정의 문건, 그녀가 작성한 권력 승계 계획서였습니다. 오빠인 김정은 동지를 대신해 실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죠. 그 문건을 USB에 복사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건 제가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냉혹한 권력자로 알려져 있지만 집에서만큼은 다정한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 나라가 싫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떠나려고 해. 이런 말을 했다가는 제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할 겁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하더라도 체제는 그녀에게 저를 배신하라고 강요할 테니까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 8살,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 아빠, 쿠바 가면 선물 사와요? 응. 그럼 뭐 사올까? 인형이요. 예쁜 인형.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두고 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다행히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여정과 아이들은 백두혈통입니다. 제가 도망가도 그들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김여정은 더 강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할 거야. 2024년 9월 20일 평양 순안공항 쿠바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김여정이 배웅을 나왔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걱정 마. 저는 아이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포옹. 아빠, 빨리 와요. 응. 아빠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32년을 살았던 곳.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지. 이상하게도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 도시가 아름답긴 했지만 여기서의 삶은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쿠바 아바나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한 아이가 아버지와 장난치며 소리 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저게 정상이구나. 우리 일행은 아바나의 고급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한 층을 통째로 배정받았고 경호원들이 복도를 감시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택시들, 가게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한국 대표부는 여기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 1시간쯤 걸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24시간 저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진짜다. 주머니 속 USB를 만져봤습니다.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셔츠, 평범한 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달 동안 관찰한 경호원들의 패턴을 떠올렸습니다. 오전 11시, 교대 시간, 7분. 그 7분이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자유 시간이고 오후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바로 그거야. 오전 자유 시간. 그럼 난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57분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동무.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그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제가 규칙적으로 산책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시 58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10시 59분 40초.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복도,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뛰면 수상하니까.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온 세상이 다 들을 것 같았습니다. 11시 정각.
경호원 교대 시간. 복도를 지나 정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쿠바의 햇살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됐다. 나왔다. 정원에는 관광객 몇 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호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정원 끝에 작은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11시 1분. 게이트를 밀어 열었습니다. 좁은 뒷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2살의 몸이었지만 그날은 젊은이처럼 뛰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거리로 나왔을 때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택시, 저는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대사관, 한국 대사관. 떨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사가 잠깐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11시 3분 10초.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텔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박 참사 동무. 경호원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빨리 가주세요. 기사에게 외쳤습니다. 기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저희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따라오지 마. 11시 5분. 택시가 외교지구에 진입했습니다. 각국의 깃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라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한국 대표부 건물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파란색 태극 문양이 보였습니다. 11시 5분 20초.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한국으로 망명을 원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란 얼굴에 한국 외교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북한 대표단입니다. 한국으로 망명을 원합니다. 저는 거의 무너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북한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박 참사 동무, 나오시오. 문 열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대표부 문이 닫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외교관 한 분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박 참사 동무, 즉각 나오시오. 하지만 외교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저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대표부 직원들은 즉시 서울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망명 신청. 대표부에서 보호 중. 전화기 너머로 긴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외교관 3분과 국정원 현지 요원 2분이 저를 마주 앉았습니다. 박준혁 씨, 신분을 확인해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남편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인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옷 안쪽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의 비밀입니다. 김정은 동지의 해외 비밀 계좌, 고위 간부들의 권력 다툼, 그리고 김여정의 권력 승계 계획까지 들어 있습니다. 요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대표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특별팀이 급파되었고, 현지 요원들도 모였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가 꼭 모셔가겠습니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쿠바인처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반팔 셔츠, 낡은 청바지, 모자까지.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 경호원들이 못 알아봅니다.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2대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외교 차량. 여기에는 제 대역을 태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낡은 택시. 제가 실제로 탈 차였습니다. 북한 경호원들은 당연히 외교 차량을 따라올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반대편으로 빠져나갑니다. 밤 11시 40분. 대표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2대의 차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낡은 택시 뒷좌석에 몸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요원 2분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출발합니다. 택시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 경호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외교 차량을 쫓아가느라 바빴습니다. 속았구나.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렀습니다. 택시가 남쪽 도로로 빠져나가자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차량 한 대, 남부 도로에서 포차, 쿠바 경찰 차량도 접근 중.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낮추세요. 저는 좌석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택시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새벽 12시. 택시가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행기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로 한국으로 갑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거구나. 하지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차량이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32살의 몸이라 숨이 턱까지 찼지만 그날은 젊은이처럼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 총성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총알이 제 옆 비행기 동체에 박혔습니다. 출발. 당장 출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비행기는 어둠 속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뛰어오고 쿠바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살아났어.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순간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불초자가 살아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장이 말했습니다.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나만 드라마에서 봤던 그곳.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곳.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밤에도 거리가 환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는 그곳. 이제 저도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곧 착륙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 나는 자유를 찾았다. 32년을 북한에서 살았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새벽 하늘을 가르며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비행기가 대한민국의 비밀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조명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요원의 말을 듣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공기. 자유의 냄새가 나는 공기. 저는 천천히 트랩을 내려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혁 씨, 북한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까? 김여정 동지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김정은 동지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십 시간에 걸친 질문이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USB 속 정보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요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밤, 저는 조사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김여정을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사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입니다. 그 체제 안에 갇힌 피해자일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그 사람도 자유를 원한다면 그때는 도와주십시오. 조사관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쯤 배가 고팠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스문의 시간 하거든요. 스문의 시간이라고? 저는 혼자 나가봤습니다. 물론 보호요원이 멀찌감치 따라왔지만요.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불빛, 진열대 가득한 물건들, 라면, 김밥, 도시락, 과자, 음료수.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걸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기차에서 봤던 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비닐봉지를 뒤지며 옥수수 알갱이 하나라도 찾으려던 꽃제비들. 저 아이들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며칠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수용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양에서 특권을 누리며 사는 동안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꽃제비들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간 청년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탈북했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통일을 원하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통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 통일이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통일은 남한식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 더 이상 꽃제비가 거리를 떠돌지 않는 나라. 더 이상 병사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지 않는 나라. 더 이상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는 나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은 막을 내려야 합니다. 김여정의 남편이라는 지위도, 평양에서의 풍요도 모두 버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 속 정보가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온 것은 평생 가슴 아픈 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500만 북한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숨 쉬듯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꿈꾸는 것. 밤 11시에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 TV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를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6.25 전쟁으로 이 땅이 둘로 쪼개지는 걸 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통일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통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정아, 아이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언젠가 너희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않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고. 더 이상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정권과의 싸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향한 싸움, 그리고 2,500만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한 싸움.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